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은 통상 유기체 철학이라고들 말하는데요. 그런데 동양 사상 또한 우주 자연과 인간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기체 철학은 동양 사상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동양 사상과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또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화이트헤드와 동양 철학이라는 주제로 그 의문점들을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은 주역, 소위 주역이라고 하는 역철학인데요. 역철학은 변화의 철학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과정 철학에서 말하는 과정과 역철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에서 본다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실상이다. 네. 끊임없는 생성의 소멸의 장이 근원적인 존재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주역의 기본 어떤 그 이념이라면 예.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고 오히려. 문제는 그때의 그 변화의 실상을 어떻게 합리적인 이성의 언어로 풀어낼 것이냐. 예. 어떤 장치들을, 어떤 개념적 장치, 원리들을 동원할 것이냐. 예. 여기서 달라지겠죠, 아마.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요즘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론을 동양 사상과 연계시켜서 그 이론을 밝히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말하는 현실적 존재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거는 이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이고, 왜냐하면 화이트헤드가 이 현실적 계기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정의사학적 체계를 구상할 때 양자론이 등장을 했어요. 예. 초기 형태로. 근데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고서 이 과정걸치라는 저작을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존재의 기층에 저반에 말이죠. 아주 그 불확정적인 사건의 어떤 영역이 있다. 예. 라고 하는 통찰은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어떤 그 이해를 적어도 선행시키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예.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비인과성 아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예.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불확정성, 불특정성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간 수용해서 현실적 계획과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 창의성을 구상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계적 세계의 어떤 그 법칙에 종속되지 않은 존재의 층위가 있다. 예.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층위가 존재 내면에 있단 말이죠. 실제 내면에. 그게 이제 현실적 계획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다. 그것은 아마 저도 화이트헤드의 욕심으로는 양자역학이 말하는 그 어떤 불확정성, 불특정성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을 거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해왔던 철학의 난제들을 화이트헤드 철학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교수님의 강의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실지요? 우리 내용은 이제 현실적 계기라고 하는 것이 또는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호 연관성. 이게 고립된 존재인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그 연관 속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예. 관계의 그물망 속에 꽉 짜여 있다면 자율성을 갖기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호 연관 속에 있으면서 자율성을 갖는다. 그것도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생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적 사건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것은 아주 특이한 지점인데 화이테드의 이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예. 그 문제에 우선 하나 답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상호 연관 속에서 생성소멸하는 이런 존재들의 세계가 우리 동양의 불교적 사유에서 말하는 연기와 예.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또 유사한가. 예. 또 뭐 송대 이후의 성리학에서 특히 주자가 집중한 그 주자학의 이기론. 예. 물론 이거 이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기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저도 어떻게 삶아 있고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잠시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좀 돕는 거였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까 도입부에서 우리 문 박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동양 철학의 전물이 아니냐. 서양 학자가 유기체 철학을 말하는 게 조금은 쉽게 수긍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적 사유가 지배했던 세계여가지고 말이죠. 적어도 근대 이후에. 그런 점에서 화이테드는 분명히 특이한 사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이 이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존재 내면을 분석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특이한 인물이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이 유기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화이테드가 적어도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 유기체라고 말하는 그때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과 어느 정도 우리가 적어도 유사하다고 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화이테드의 이제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화이테드를 유기체 철학이라 그럴 때 이건 뭐에 대한 대안 개념이니까 기계론에 대한 대안 개념입니다. 기계론. 메커니즘이죠. 기계론. 세상은 하나의 기계단 말이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던 세계 이해 방식이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체론. 이거 차이가 뭐냐? 글자는 다르죠. 기계론과 유기체 차이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게 기계론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유기체론인가 말이죠. 이러면 이건 가장 간단하게 이걸 집약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계론은 그 기계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또는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관계가 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관계가 외적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각 입자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관계와 관계없이 항상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를 구성하는 이게 하나의 기계라면 이 다양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품들이 A, B, C, D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은 이 기계가 없더라도 기계 속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더라도 여전히 A, B, C, D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분해해서 재조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계를 외적 관계랍니다. 이 관계가 외적이다. 바깥에 있단 말이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와 별개로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갖는다.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체론적 사고의 기본 모습이었고 기계론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계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각기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기계론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기체론은 뭔가? 이건 이거 구성하는 A, B, C, D 간에 똑같이 이렇게 구성한다고 할 때 이 구성 요소는 내적 관계를 갖는다. 이게 좀 복잡한데 내적 관계를 갖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A가 A 위해서는 다른 B, C, 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B, C, D가 바뀌면 A도 바뀌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부품 요소로 구성된 존재를 유기체라 그러고
다른 거와 관계없이 자신의 정체를 갖고 있는 것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을 기계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세계가 기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신체의 부분 장기들을 이식하죠. 이 발상은 기계론의 발상입니다. 심장이 이 사람에게 있든 똑같이 작동할 것이다라고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유기초론에 따르면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 있던 심장이 이 사람에 가서 똑같이 작동하는 보장이 어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심장은 이 사람의 신체 전체와 상관적으로 그 성격을 갖던 것이고 옮겨가면 이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때의 심장은 내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외적 관계를 갖는 거라면 자동차의 엔진의 부품을 얼마나 바꿀 수 있죠. 아무 상관없이. 그 기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부품들은 주변과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유기체론입니다. 구별되죠? 기계노에이션.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누누이 말했던 현적 존재라는 걸 하나 상정합시다. 현실적 존재. 계기라고 부르게 돼요.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하면 occasion이란 말입니다. entity란 말이고. 이놈은 생성을 할 때 앞에 놓여있는 세계 전체, 과거 세계 전체 말이죠. 온갖 것들이 생성을 마감하고 객체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객체로. 그리고 이는 데이터라고 해요. 화이트는 이 표현을 데이터. 이거를 이 다수의 존재, 무진장한 다수의 존재를 하나로 통일시켜가는 과정, 일자로, 또 원으로 말이죠. 이 통일시키는 과정이 생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결하는 거죠. 다수의 데이터를 엮어서 통일된 나를 만드는 과정, 이게 생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건식이 주어지는 이때 이 파악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물리적 파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물리적 파악.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과거에 주어진 요소를 내가 여기서 있는 그대로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두 번째 국면에 가서 이걸 이제 보완하게 되죠. 선택하게 된단 말이야. 선택 보완하는 과정이 있다. 근데 이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 보완할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임의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엇에 비추어서 이런 다수의 자료를 통일시켜 갈 때 준거로 하느냐?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 화이트가 하는 말이 지향이에요. 지향. 목적. 또는 지향. 영어로 aim 이렇게 표현해요. 목적이란 말이죠. aim. 목표, 목적 말이죠. 그럼 이거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때 지난 시간에 역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신이 주는 거예요. 신이. 화이트의 신이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이 지향을 목적이 되는 어떤 개념을 영원한 객체입니다. 개념, 어떤 가능성 말이죠. 복합적인 거예요, 물론. 이걸 여기다가 유혹으로, 유혹, 강제가 아닙니다. 유혹, 루어. 뭐 루어 낚시, 누워 낚시하는 편이 있죠, 왜? 이렇게 미끼로 이렇게 흡만다. 여기 그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유혹거리를 여기다 줘요. 그러면 이놈은 이걸 덥석받아서 과거의 것들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슨 과정?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말이 존재를 이해하는데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 정도에서 이 목적이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참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과정. 그게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참나무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도토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는 특정한 조건에 놓이면 그 자기가 품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성인이 된 참나무, 성장한 최종 참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실현해가는 과정. 화이트의 경우 똑같습니다. 이 생성의 과정은 처음에 주어진 과거의 여건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원인으로 준 물리적 작용, 인과. 원인과 결과. 이건 원인이라면 이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결과에서 반복하는 거죠. 인과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과정, 기계적 과정이고 물적 측면에서는 인과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적 자료를 받아들여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끊임없이 선택, 보완하고 창의적으로 변조하는 과정, 이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 목적적 과정입니다. 목적론적 과정입니다. 그 까닭은 현재 계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신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거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바의 목적이 이 과정을 지금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후반부, 중반부 이하에서는. 따라서 이것은 목적론적 과정에 따라서 자율적 과정이다. 여기는 인과적 과정이고 결정론적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현재 계기는 인과적 결정의 과정과 목적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목적론적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존재가 철저하게 이제 과거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자기를 완결한 놈은, 완결 지은 놈은 말이죠.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건 뭐냐니까 이 최초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달성하면 또 후속하는 세계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생성에 주어지는 여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니까 생성한 놈은 전체 세계로부터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일시켜서 새로운 나가 탄생했어요. 그럼 그 나는 더 이상 이제 생성할 게 없죠. 그러니까 죽어요. 현실성이 소거돼요. 소멸한다 그래요. 그때 그건 뭐가 되냐? 그 객체가 돼요. 나는 더 이상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생성을 위한 객체, 여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생성한 놈은 뒤에 놈의 생성의 소재, 재료가 되고 이렇게 또 생겨난 놈은 또 후속한 새로운 생성의 소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이다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또 다른 주체의 객체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생성, 소멸, 주체, 객체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주객이 이런 과정이 연속, 이게 생성,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생성, 소멸의 과정에 있는 이 생성 하나하나는 과거의 전체와 미래의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과거의 전체를 내 것으로 삼는 가운데 이것을 나의 소재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상호 연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생겨날 모든 존재와 잠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과거, 미래 전체와 이 생성하는 특정한 사건은 잠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상호 연관입니다. 상호 연관. 생성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작용한다. 인터릴레이션, 상호 연관, 상호 작용,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관계의 그물망. net of relation.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기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이 존재의 정체성은, 생성 정체성은 어떤 과거의 것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으로 미래의 것에 주어지는가에 의해서 이거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적어도 상당 부분. 그래서 요거는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것과 상호 연관된 하나의 관계의 어떤 결정 지점이라는 점에서 유기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만약 여기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가 달라진다면 이것의 정체성이 달라질 겁니다. 상호 꽉 짜인 관계의 그물망 속의 하나의 매듭이란 말이죠. 매듭의 생성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 유기체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성하는 계기가 과거에 주어진 여건과 신이 준 유혹을 순순히 수용해서 그냥 자기를 만드는 거라면 여기엔 별로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신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과거에 주어진 걸 내가 받아들여서 신이 유혹한 대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뿐이 없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내 자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 예를 들죠. 아주 좀 투박하지만 내가 딸아이가 있어요.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해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동생한테 뭔가 가르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교사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애한테 너 잘해서 선생님 되라 이렇게 암시를 했어요. 실제로 말도 하고 너 선생님 되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는 처음엔 잘 모르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선생님 될까?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선생님 되면 참 잘할 것 같단다. 그래서 이제 그 애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나의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공부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선생님 될 수 있는 자기를 갖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학습 활동을 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지향입니다. 나는 그때 역할은 신이 된 거고 그한테 유혹으로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준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 최초의 생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 좀 잘하고 보니까 고등학교쯤 되고 보니까 이게 선생님 따분해서 못할 것 같아.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말이죠. 맨날 코 묻은 애들하고 이렇게 실강해야 되고 이거 못하겠어 나는. 훨씬 더 나는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 훨씬 자유롭게 내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싶단 말이죠. 나는 카피라이터가 돼서 아주 자율적으로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고 싶단 말이죠. 등한다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맨 처음에 주었던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바꿔버려요. 이게 첫 번째 이 친구가 보여주는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유혹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유기구가 됐어요. 실제로 자유기구가 됐어요. 자유롭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잡지사라든지 예전에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언론에 또는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하는 또 어떤 평가하는 그런 이제 자유기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가 한 결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신한테 없어요. 신은 그거 하라고 안 했거든. 신이 처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 되라 할 때는 이 여건을 다 봤어요. 얘 소질도 보고 미리. 요 과거의 이 소질들을 봤단 말이죠. 이 환경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가장 잘할 법한 거를 최초의 지향으로 줬는데 이 친구는 가다가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최초의 가장 알맞은 목적을 줬지만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로서는 조금 불리한 선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신의 의존은 아니에요. 자율기구가 됐다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최초의 선택지를 버리고 말이죠. 그건 이 친구의 철저하게 자율적인 결단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최종의 모습은 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벌어진 사건들이 온전히 신의 책임일 수 없어요. 개개의 계기들이 행한 결단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철저하게 스피노자의 표현으로 자기 원인자입니다. 자기 원인.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걸 영어로 카우자 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프 코제이션,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까닭이 자기 안에 있는 자, 그걸 자기 원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율기구가가 된 그 원인은 이 친구 안에 있어요. 과거의 세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원인자로서 이 계기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자율기구가 된 이유를 신에 의해 설명할 수 없고 과거 세계에 의해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 불가한 특수한 개체입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집요한 개체성이라고 화이트는 표현해요. 이건 개체적 자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체가 지닌 자율성. 개별 사물이 지닌 개체적 자율. 주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답답하게 꽉 상호 연관 속에 과거와 미래 존재와의 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던 그 존재가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는 그 주변 여건과의 관계 속에 능동적으로 결단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개체의 그 자율성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것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서. 나중에 동양 철학과 비교할 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돼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 이건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반을 향한 하나의 도전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용모성 같은 표현인데, 자, 이게 이 자기 원자서 이것은 지금 말하니까 뭡니까? 상호 연관과 자율적 개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세 번째 특징으로 원자성을 갖는다. 현실 계기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철학자 후세 평가자들은 생성의 원자론 이렇게 불러요. 와이트가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생성의 원자론. 야, 이거 뭔 말이냐? 이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생성이라는 사건이 그 하나하나가 원자와 같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성 그러면 연이어서 뭔가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베르그송입니다. 일적인 지속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연관 맺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사건의 연속이다 말이죠. 그때의 생성은 연속적인 생성입니다. 그런데 YTD의 생성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단속적입니다. 잘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생성 현실 계기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늘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랬죠. 왜 동그라미를 그렸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생성은 하나의 원자다. 원자적 사건이다. 원자라는 건 상호 독립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연관과 동시에 상호 독립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문제죠. 생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상을 거쳐가게 돼요. 위상. 그러니까 초기 위상과 중기 위상과 마지막 위상, 후기 위상. 그러니까 초기와 중기와 후기 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자체로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생성이라는 이 초중 후기의 과정을 일컬어서 이 내적 과정을 일컬어서 와이트헤드는 인터널 프로세스입니다. 내적 과정을 프로세스를 일컬어서 합생이라 불러요.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인데 생물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엮어서 성장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 과정을 합성에 부르는데 어쨌든 이 합성의 과정은 초, 중, 후기로 나뉘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점적인 포인트, 점적인 순간 또는 점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시간폭과 타임과 말이죠. 일정량의 공간이 필요해요. 템포럴하고 스페셜한 측면이 필요하단 말이죠. 타임의 어떤 최소한의 시간량과 공간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건은 그런 거예요. 사건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가운데 생성하는 것은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특정한 시간량과 공간량을 지니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쪼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길이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쪼개볼 수 있어요. 2분의 1로. 그걸 다시 2분의 1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무한히 쪼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실제 실상이라고 봤던 사람이 제넌입니다. 그래서 무한탱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한탱해야 되니까. 근데 와이트헤드는 이거는 추상이다. 추상. 실제가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지만 사건 자체와는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은 연속적인 하나의 생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쪼개면 어떻게 되냐? 조금 쪼개면 사건 자체가 사라진다. 거기엔 생성이 없단 말이죠. 쪼개버리는 순간. 그런 점에서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의 원자란 말은 생성은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다. 쪼개버리면 그것 자체가 disappear,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이 원자적 사건을 와이트헤드는 이포크라는 말 씁니다. 이포크. 그러니까 현상학 하는 사람들은 에포크에 그래서 판단 중지 그러는데 중지라는 뜻도 있지만 획기로서 주기
주기.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요 지점 뭐 A에서 B까지 요걸 주기라 그러죠. 주기. 주기는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주기가 사라져 버려요. 요 사이 순간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특정한 양의 델타 T를 인정해야 이 주기라는 게 성립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특정한 양의 시간량을 전제로 할 때만 이 생성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돼요. 존재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이 시간량을 빼버리면 없어져요. 이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성의 원자론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공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연장성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인데 화이트헤드는 시간축과 공간축으로 이해되는 흔히 말하는 우리 뉴턴의 절대시공간이라고 하는 텅 빈 어떤 그 차원이 있어요. 그 속에 물질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 근대의 세계입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시간과 공간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연장의 가능성. 모는 종이를 이렇게 떠올리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놈들을 점유해서 이렇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특성, 연장의 특성이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이전에 시공간은 없어요. 사건이 연장성이라고 하는 기본 어떤 그 틀을 현실화시켰을 때 비로소 현실 속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 존재의 일정한 특성을 시간 또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대 라이프니츠가 표현했던 대로 좀 바꿔 표현하자면 시간은 현실적 계기들 사이의 계기, 앞뒤로 이어지는 그 축, 거기서 등장하는 볼륨, 그게 시간입니다. 공간은 이 사건들 사이에 병치됐을 때 드러나는 질서, 그게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있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사건들이 관계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단순한 가능성으로서 마치 모는 종이가 있듯이 가능성으로서만 있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현실의 사실,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건인 계기들이란 말이죠. 이 원적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간이 되고 어떤 것은 시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선행하는 어떤 존재의 그릇,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인간들이 다양한 지적 추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추상적으로 뽑아낸 그런 질서의 특성을 반영할 뿐이다. 사건에 선행하는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뉴턴의 물리적 도식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뉴턴을 말하면 입자들이 먼저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면. 이해하셨습니까? 이 대목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호 독립성, 그다음 원자성, 뭐 자율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기체 철학을 구성하는데 이게 동양의 얘기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적어도 비교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뭐 동양이라고 해서 제가 다 담아낼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불교의 생각과 연기론을 중심으로 불교의 생각과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기론을 통해서 동양의 유기체성을 좀 들여다보고 지금 이 얘기가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 뭐 부처이르도 뭐 불교 기본 고리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이형들이 있어요. 다기한 형태의 그 불교의 연기론이 있는데 여기 뭐 그런 걸 다 쫓아갈 수는 없고 그런 것이 가장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특성만 제가 추출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뭐 이거 뭐 굳이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연기, 그러니까 뭔가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겨난다 이 얘기죠. 발생한단 말이죠. 연기. 그래서 이 말을 가장 그 집약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체 제법은
뭡니까? 인연화합의 산물이다. 뭐 한자 말해서 좀 서툴긴 한데 저는 뭐 서양학하는 사람이어서 일체 전체죠. 일체 제 여러 말이죠. 법 이건 법이란 말은 사물 다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일체 제법 일체 사물 존재자들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일체 제법은 인연화합의 산물이다. 인연화합 이게 인연 화합의 산물이다. 이건 뭐 인연 화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인연이 서로 조화롭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은 뭐 조금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인은 주원인이고 이건 연은 뭐 부원인 이렇게 보통 초보적으로 구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서 만들어진다. 또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제법은 인연 화합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일체 제법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만드는 것도 또한 인연의 산물로서 나중에 후속하는 존재에게 인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 화합의 산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고정된 어떤 주체, 뭐 실체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불변의 주체랑 실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이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 없음 이거를 이 사람들 표현하면 무상 아니 무아 아가 없다는 거죠. 무아 주체가 없다 또는 고정된 실체성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에 여기는 불변하는 본질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건 본질 그거 공이 없어.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공한 거단 말이죠. 자, 웃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 비어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본질이란 건 고정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항상적인 거죠. 항상적인 것, 불변하는 것, 늘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적인 것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한자말 그대로 우리 흔히 무상하다 그러죠. 무상. 여기가 기본 특성입니다. 연기론의 아주 핵심만 이렇게 딱 추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 연기론 사상에 품고 있는 전체를 다 망라한 건 아니지만 기본 골격만 치면 이렇다는 겁니다. 주체 실체가 없다. 특별한 본질이 없다 말이죠. 불변자가 없다. 이런 것이 다 거부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제법은 인연화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닮았는지 이해하겠죠. 인연화합의 산물이다. 야, 이게 생성하고는 현재 존재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내가 탄생하고 있단 말이죠. 또 나는 나에게 후속한 놈이 던져준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인연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딱 하나 구별되는 데가 있어요. 뭐가 구별될까요? 적어도 내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건 불교 한학자들은 반발할지 모르겠어요. 이 제법의 산물이 주체성을 갖지 못해요. 자율성을 갖출 공간이 없어요. 철저하게 인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전역학엔 절간으로 들어가서 내가 돌을 닦고 정진해서 해탈하겠다 라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건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인연화합의 산물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받고 안 받고 내가 돌을 이렇게 닦아서 뭐가 이렇게 해탈할 거냐 말 거냐 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인연화합의 산물인 것일 뿐이죠.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불교하시는 분 반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상호 연관의 주체가 함몰해버리고 있다. 이게 연기론의 특징 아니겠는가. 그럼 두 번째로 이기론으로 가봅시다. 이기론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한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기론 성대의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이전의 얘기를 엮어서 이제
리학으로 제공했고 그걸 이제 13세기 초, 12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주돈이라 그러죠. 주자가 엮어낸 이론이죠. 이기론 말이죠. 이기론. 리기. 이게 우주 만물은 이기로 구성되어 있다 뭐 얘기입니다. 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건 원리단 말이에요. 원리. 글자 그대로 원리.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란 말이죠. 소재. 간단합니다. 서양 철학의 소식을 갖다 무식하게 들이붙이면 요거는 형상이고 폼이다 말이에요. 폼. 이건 뭐겠어요? 이건 진료입니다. 진료. 메타.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상 투박한 비교입니다. 어쨌든 자 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힘으로서 우주 만물의 편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농후 휘박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가 존재하지 않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진공상태는 없어요. 그때 가장 희박한 상태의 기의 분포를 태허라고 그래요. 태허. 그래서 일기태허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 태허의 상태부터 이제 촘촘하게 농후해지는 이런 다양한 어떤 층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별화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단 말이죠. 역동성을 띈다. 힘의 역동적 상호작용. 이걸 아주 일반적으로 하면 이 상호작용을 대대라고 해요. 대대. 서로 상대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밀고 당긴단 말이죠. 한자를 자꾸 써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대대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또 쉬운 표현을 하면 음양이라고 표현해요. 음양. 많이 들어봤죠? 음양은? 음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음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노리는 작동하는 게 이제 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기를 특별히 지배하는 원리, 그 기를 이런 식의 작동으로 이끄는 원리, 그게 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리는 특수한 현상들이 왜 그 시점에 그렇게 벌어졌는가, 각계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이 기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주는 원리입니다. 이유죠. 이유.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설명해주는 이유. 그래서 이거를 소이연. 들어보셨습니까? 소이연. 네가 소이연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네요. 그것 때문에 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이연. 니는 소이연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특수한 사례 하나하나에서 각기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것으로 분화된다. 이게 분수리. 그래서 리일 분수라고 쓰여요. 리는 하나인데 특수한 것으로 다 그때 상황에 따라 분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특수한 현상에는 거기엔 그에 알맞은 내적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이 세상의 존재들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물론 인간론이 인성론하게 등장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이와 기가 최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특수한 리가 이렇게 특수한 사건으로 이렇게 분수리했을 때 왜 이런 식으로 특수화되지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는 왜 이 말을 하지를 설명하면 거기에는 그 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답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왜 그때 그 말을 했지라고 물으면 그것만은 답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가 이렇게 특수화되어 버리면 그 사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재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기론도 기를 통해서 모든 삶을 들은 상호 독립하는 것 보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를 통해서 서로 맞닿아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인터랙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응이라고 그래요. 감응. 동양에서는 사물 개체들 간에 서로 관계 맺는 것. 감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화이트가 말하는 파악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호 관계 속에 모든 존재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까 말한 유기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체를 설명할 때 약간 버벅거리는 점이 있단 말이죠. 저도 내가 보기로 생각합니다. 특수한 사건이 왜 그렇게 특수한 사건으로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또는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도 이기론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론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가 조금은 구별된 것 같다. 화이트는 주체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를 아까 자기 원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율적 개체성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비교된다. 물론 이때 이기론이 화이트헤드에게서 뭘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형상 지적을 그랬죠. 화이트헤드 표현을 바꾸면 이거는 영원한 객체고 이건 뭐겠어요? 이거 창조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나요? 화이트헤드에게는 여기 이걸 엮어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죠. 이기론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건 개방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화이트헤드 치료보다 훨씬 더 개방된 유기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기론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엮이는지 특정 순간에 이거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개방되고 오픈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열광하시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한 두서너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실적 존재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소박한 경험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현재 시간에 앉아 있죠. 예. 미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가능적으로 있죠.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가능적으로 근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되나요? 어떻게 현실되겠어요? 현재로 이런 식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화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현재도 우리 사건을 통해 현실화되겠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 너머에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특정한 시간, 공간 폭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건이 전혀 없는 곳에는 시공이라는 게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으로만 있다. 가능성으로만 예. 있다. 그런데 이것도 화이트헤드의 이제 이론을 끌어들이면 이게 지금의 우주 시대의 질서에서 보면 시공 사차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고 어떤 가능한 미래의 우주에서는 333차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지 해요. 이건 우연적인 산물입니다. 시공간이 4차원으로 딱 존재하고 있는 거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성한 사건들의 관계를 통해서 특화된 어떤 질서가 특별히 이 시대에 나타났을 뿐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된다는 말은 가능적으로 있던 것이 현실 속에 등장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아직 닥쳐오지 않았다면은 시공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발생과 더불어서 시공이 예, 그렇죠. 등장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성에 있어서 개체적 자율성이 보장된다면은 결국은 신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신의 의대성이 소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맞죠, 뭐 신의 그 역량이 상당히 훼손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서구의 정통 기독교 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정통 기독교 신이야말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개념적 일종의 착종에 끼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신에게 너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거기다가 전선하다고 신은 온전히 선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신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신 스스로가 파산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정통 기독교자한테 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신은 인간을 사랑하는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왜 질병을 걸리고 왜 도덕적 악이 왜 이러냐? 신이 선하게 다스리는 세계에서. 그럼 신은 이걸 몰랐느냐? 몰랐다면 전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아니, 알았는데 막지 못한 거냐? 막지 못하면 전능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전지, 전능, 전선은 적어도 화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신이 모두 가질 수가 없다. 어딘가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계가 설명된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생성의 과정에서 그 결국은 그 신이 어떤 영혼적 객체라고 하는 파악된 것을 가지고 이 유혹으로서 이제 주잖아요. 준다면은 그거를 배제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그럼 자율성이라면 다른 선택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자가 다른 선택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선택은 결국은 신이 이 어떤 이 영혼적 객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는 어떤 유혹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국은 신의 영향으로부터 할 수가 그런데 없다. 신도 내가 준 최초의 지향을 어떻게 변조할지 저놈이 그걸 몰라요. 그래요? 거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도 이 세계를 예정할 수 없어요. 미리 알 수 없고. 따라서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신이 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 신이 전부 예정한 거라면 벌 주면 안 되죠. 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한 것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 세 번째로는 유기체 철학은 지금 그 동양 사상이나 그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유기체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동양에서 불가나 그 유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유기체 이론과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유기체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서양의 적어도 근대 이후의 철학과 동양의 차이 가지고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서 연호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양은 그 인간 중심성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고 봐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근대 이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중심성을 놓은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인간을 비유의 존재로 유비적으로 보고 세상을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주체이라면 다른 존재도 주체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체라면 강아지도 주체일 수 있고 저 밖에는 돌멩이도 주체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화이트헤드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그 밖의 철학자들도 이제 그 하이데거에 가서 비슷해요. 인간 현존재를 놓고 존재 분석을 하잖아요. 그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존재의 일반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럼 인간 주체가 존재 이해의 모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주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철학은 인간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항상 자연 자체가 중심에 있죠. 인간은 그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비적으로 놓고 그걸 근거해서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존재의 일반을 놓고 생각하고 인간은 그것의 한 갈래로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죠. 그 점에서 거기에는 인간 주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점이 아마 하나가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반면 이쪽 동양에는 자율성이라는 게 잠시 놓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통해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봅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보는데요. 이 강의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불충분한 대단히 개괄적인 그런 어떤 인트로덕션이었다, 소개였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그냥 그 자체로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선의가 없었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렸을 거다. 다만 대강의 흐름만 파악했으면 대체로 어떤 특성을 지닌 철학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만 잡았으면 앞으로 텍스트 기획에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에 주어진 문맥 하나하나를 이런 방향성을 놓고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심도 있는 이해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것만 적어도 염두 둔다면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만나다라는 내용을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